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5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용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값을 잡으려면 서울대 이전부터 오늘 이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이게 뭐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집권 초 그때 가격으로 돌아가겠다 이러면서 있는 수단 없는 수단 모두 동원해서 하여간 잡아내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완배 기자가 얼마 전에 했던 이야기는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의 의지는 만점짜리. 그러나 이런 투기 세력들을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겠구나 하는 신호를 분명히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집값을 확실히 잡으려면 이 투기 세력한테 이제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겠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우리의 전성시대는 막을 내렸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만 이 집값이 이제 장난을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좋은 방법을 하나 제시합니다. 서울대 이전. 서울신문의 오피니언란에 아주 작게 취급이 돼 있고 또 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서울대 이전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서울대 이전하면 서울대만 떨렁 이전한 게 아니라 서울대 입시로 해서 먹고 사는 이런 수많은 산업들이 자본들이 또 따라간단 말이죠. 또 유사한 명문대들이 또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잡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다는 거예요. 자, 서울대 이전이 답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네. 한번 소상히 다뤄보겠습니다. 파웨님 벌써 저기 입지를 정하셨어? 전남 고흥으로 이전하라고. 전남 고흥이요. 고흥 좋죠, 여러분. 나로 발사대가 있는 곳 아닙니까? 고흥 가보셨나? 정말 멋진 동네입니다, 여러분. 풍광이 아름다울 뿐더러 이게 잘 주목하지 않아서 그렇지 전라남도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요. 네? 목포 가가지고 그냥 백반시켰는데 그냥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나오는 거야. 내가 거기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목포는 진정한 항구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예. 자, 곧바로 그럼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또 광고 하나만 보셔야 돼. 예. 자, 코업이 2020명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네, 이 광고부터 보시죠. 코업이 설 명절을 맞아서 2+1 선물 세트를 구매하시는 분께 2020분께 활력을 더해주는 추가 사은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한정이며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니까 주문을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업은 최적의 활력 밸런스를 위해서 GMP 인증 제조사와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서 제작한 활력 밸런스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꼭 필요한 9가지 기능성 원료를 적절하게 조합한 데다 페루산 마카까지 들어가 있어서 하나만 드셔도 아침이 확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이가 그걸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김용민뿐만 아니라 재구매 고객의 극찬으로 8차 완판된 코업 활력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명절 선물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김용민.com과 포털 검색창에 코업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T에서 남성분들 중에 말 못할 고민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타구니 가려움, 겨드랑이 가려움. 네, 이 문제로 고민 중이신 남성분들 많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은 이제 김용민.com에 입점한 T에서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특허 기반 조성물로 미국 FDA의 의약 외품 등록까지 마친 정말 안전한 무자극 남성 청결제입니다. 얼마나 안전하냐면요. 성인 남성뿐 아니라 피부 자극에 민감한 남자 어린이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곡 같은 사타구니, 뽀송뽀송한 사타구니, T에서가 도와드립니다. 자, 지금 김용민.com에서 압도적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언급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강력한 대책 끊임없이
내놓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남은 물론이고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등 일부 급등지를 겨냥해서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압박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풍선 효과 이런 거죠. 풍선 효과. 예를 들면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튀어나오는, 네,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튀어나오는 이런 효과. 또 전세값이 또 폭등하는,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값이 폭등하는 이런 추이를 예의주시하겠다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돈 나올 구멍 없으니까 전세값을 대폭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입자들 눈물 짓게 하는 일들 이거 없도록 하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의중입니다. 풍선 효과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보완책을 예고했는데요. 주택 담보 비율 LTV 규제를 강화해서 하여간 대출 구멍을 확 좁히겠다는 거죠. 그리고 대출 금지 구간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역시 대출 구멍을 확 줄이는 겁니다.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검토해서 뭐 한 20년 넘었다고 30년 넘었다고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꿈 깨라고 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 이것이 이제 더욱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이완배 기자의 경제 속살 올라올 텐데, 이완배 기자 말은 이 위화감 아시죠? 위화감. 이게 뭐 그냥 단순히 사촌이 아파트 샀다고 배 아픈 뭐 그런 질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 사회 전체의 어떤 안정성, 인식의 안정성, 뭐 그냥 막 붙여본 말인데 이런 것들을 흐트러뜨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앉은 자리에서 3년 만에 집값이 12억이 올랐다고 칩시다. 앉은 자리에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12억이 올랐어. 그러면 이 주변 사람들이 막 그 위화감 때문에 이 사회는 공정치 못하다라고 판단하면서 이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한번 좀 경청해 보시죠. 굉장히 흥미로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뛰어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한 12억 번다. 실제로 강남의 한 아파트 34평형인데 30억이 됐어요. 그전에는 한 18억 정도 됐었는데, 예, 그랬단 말이에요. 이 위화감 때문에 그래서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씨발 나도 그냥 한 방에 한번 12억 벌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저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이, 위화감이라고 하는 것이. 레드웨어님 강남 사세요. 은근히 부자야. 예. 우리 집에서 보이는 아파트 단지도 너무 비싼 집들.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들, 우리 레드웨어님 말씀하셨는데, 예. 평당 1억짜리 아파트가 있나요? 요즘에? 참, 확 열받네. 열받아. 응? 여러분, 지금 제가 용인 사는데 나름대로 자가예요, 자가. 그런데 자가는 이제 이 자가주택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다른 신체 일부 부위가 자가가 아니라 그 집의 그 소유 형태가 자가라는 얘기입니다. 자가. 이정만님, 집 가격 얼마냐고요? 서울 전세도 못 들어와요. 전세도 못 들어와. 젠장. 용인이면 대략 6억에서 7억 선. 그런 동네가 있지요. 그런 동네가 있어요. 뭐 수지, 죽전 이런데. 김용민이가 사는 동네는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제가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도 보여드릴 수도 없고 참 어떡하죠? 작지가 않아요. 예.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자꾸 이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여드릴 수도 없고 말이죠. 이거 참 난감합니다. 예. 우리 레드웨어님은 강남이 논밭일 때 태어나셨다고. 허허. 그래요.
우리 나베아우님은 은행하고 20년직이다. 예, 저는 하여간 돈을 좀 바짝 번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하여간 뭐 딴 거 안 쓰고 그냥 무조건 은행에다 그냥 생기는 대로 갖다 바쳐가지고 겨우 끝냈습니다. 대출 다 끝냈어요. 저 가격이 한 3억 안 돼요, 요즘에. 살 때는 3억 넘게 샀는데 3억도 안 됩니다.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용인에. 예. 참. 근데 여러분, 3억 집을 내놔도 팔릴 것 같지 않고요. 설령 판다 한들 여러분, 서울 어디 들어갑니까? 전세 어디 들어가요? 예? 이 용인이 얼마나 넓은데 서울시보다 넓어요, 여러분. 용인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예. 분양가가 2억 아니에요. 2억 넘었어. 3억이라니까. 3억 한 3천 됐었어요. 2억 8천 됐어 지금. 예? 동백지구에서 저희 집을 동백지구에 포함시키면 화를 낼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동백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예. 불꽃향기님, 여수도 3억이 넘는데 여수 사세요 그냥. 예. 안타깝습니다. 네. 여의도 촛불님, 집을 갈가드셨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젠장. 네. 근데 이제 보십시오. 3억 갖고 서울에 어디 전세 들어갑니까? 전세는커녕 나 참. 애들이 셋인데 말이죠. 이제 애들이 다 컸어요. 이제 막내가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위화감을 느끼죠. 앉은 자리에서 12억을 벌었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가만히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도 그 12억 오르는 거 아니에요. 가격이 12억이 된 게 아니라 12억이 뛰었다니까. 18억에서 30억이 됐어요. 34평형 서초동. 진짜. 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위화감이 가중되면은 그냥 사행심이 범람하게 됩니다. 좋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하여튼 대통령 의지는 집값 급등 지역 원상 회복돼야 한다. 어떻게든 가격을 낮춰서라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방향이 옳아요. 네. 이게 그냥 질투심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에 노동정의도 사라지고요, 분배정의도 사라지게 되고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집값을 잡는 것은 정권의 명운을 걸 일이에요. 예.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본다면서 앞선 대책에서 고가 다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율을 인상했고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사실상 보유세를 인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요,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정권을 내준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여기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22년 3월 9일까지는 집값이 폭등할 거라는 기대는 하질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질 않는 게 좋아요. 사실 저는 서울로 좀 이사 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이 대출 구멍이 확 좁혀져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국가와 공익을 위해서라면은 그냥 용인에 살죠. 그래요. 주택은 말이죠,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이게 재산 증식 용도가 되는 순간 나라가 망조가 됩니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7세븐님, 서울 강북구 수유동 빌라 방 3개 2억 초반. 어디 그런 데가 있어요? 수유동을 모르지 않는데. 예. 프리소울님, 남의 집값 비싼 거 전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문제는 갭 투자 안 하면 바보 취급하는 게 문제지요. 무능력자 취급하거나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는 가치관이 문제입니다. 비싼 집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불합리한 구조와 세금 안 내는 이익 챙기기가 문제 아닐까요? 아유, 깔끔한 정리입니다. 그래요. 세금을 과하게 물려야 됩니다. 과한 부동산 욕망, 과한 세금으로 다스리는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뭐 지금 판검사나 청와대 고위 인사들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는가? 이 부분도 상당히 의문이긴 합니다.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분들은 주로 세입자들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래요. 우리 송시우님, 춘천으로 오세요. 지하철도 잘 다니고 좋아요. 제 고향이 춘천 아니겠습니까? 춘천 집값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븐세븐님은 강북구 수유동 빌라 방 3개 2억 초반. 왜 계속 올리시지 같은 거를? 하여간 뭐 비싸더라도 주택은 거주 용도로만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서울대를 지방으로 옮기자.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앞서서 우리 레데오님 논밭만 있던 강남시대를 기억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는 다 이제 강북에 살았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어딥니까? 말죽거리, 양재까지 가려면은 국립묘지에서 그 버스에서 내리고 거기서부터 걸어갔대요. 뽕밭을 지나가지고 말죽거리로 갔다는 거야. 길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강북 생활에 익숙해 있던 시민들은 황량해 보이는 강남으로 이주하기를 꺼려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잠실대교 등의 교량 건설로 강남과 강북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대량으로 공동주택을 조성하기 위해서 강남을 개발 촉진 및 아파트 지구로 지정했다. 이로써 강남 부동산 개발과 매매를 위한 엄청난 세제 혜택까지 주어지면서 강제로 대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틈까지 마련하면서 이러면서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 거죠. 뭐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법원검찰청, 관세청 등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고속버스 터미널과 지하철을 건설해서 강남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신의 한 수는 여러분 신의 한 수는 바로 교육기관 이전이었는데 서울대는 물론이고 경기고, 서울고 등 당시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를 강남으로 보냈다. 자, 이러자 꿈쩍도 안 하던 고소득층과 상류층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앞다퉈 이삼으로써 소위 강남 8학군을 형성하게 됐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장이 가고 회사가 가고 뭐 법원 검찰청이 가고 고속버스 터미널이 세워져도 꿈쩍 않던 사람들이 서울대는 물론이고 경기고, 서울고 등 당시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들이 강남으로 가면서 이때부터 고소득층과 상류층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앞다퉈 이사했다는 겁니다. 강남 개발을 시작한 지 52여 년이 지난 오늘날은 당시와는 반대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저출산 고령 사회를 맞게 됐다. 그럼에도 서울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줄어들기는커녕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을 넘어서는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지방도시의 소멸 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제3기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내놓기까지 했다. 제3기 신도시 어디 생깁니까? 서울에서 보다 가까운 경기도권, 뭐 고양이라든지 이런 데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과거 강남 개발에 사용했던 교육기관 조정 아이디어를 다시 꺼내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바로 최만진 경상대 건축학과 교수의 제안입니다. 서울신문에 실린 칼럼 읽고 있는데, 우선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 조정과 통폐합을
지방이 아닌 수도권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명문대의 지방 이전도 큰 성과를 내주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강남에 지하철을 놓았던 것처럼 국토 전체의 고속교통망을 촘촘하게 깔아서 나라 자원 전체를 잘 관리하고 사용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에 뭐 온갖 최고의 교육시설은 다 모아놓고 전국 곳곳에 고속철도망을 깔면 그건 뭐예요? 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 서울 올라오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고속철도망을 그렇다고 해서 뭐 예전에 제가 그 우스개처럼 서울 올라오는 것은 완행열차로 하고 저기 내려가는 건 고속열차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 농담처럼 한 얘기고요. 거꾸로 예를 들어 서울대가 전남 고흥에 가고 저기 어딥니까? 저 연세대가 저기 경남 남해로 가고 저기 뭡니까 또 연세대는 뭐 저기 영덕 경북 영덕 뭐 울진 청송 이런 데 가면은 어떨까요? 그리고 고속철도 까는 거예요. 이러면 지방 이전이 가능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주요 특목고나 이런 경우도 주요 특목고도 저기 수도권 이런 곳에서 지역으로 대거 이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어렵다면은 아예 서울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은 경북 고흥의 일부 그 서울대가 들어설 입지를 그 부분을 이제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서울특별시 관악구로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전남 고흥 쪽에 서울 관악구를 이제 분구를 하는 거죠. 아니 그 관악구를 확장해 가지고 거기 지부 같은 걸 두는 겁니다. 말이 되느냐, 여러분? 아니 미국 본토하고 알래스카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미국 본토하고 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주변에 없다고 그게 아닌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뭐 주진영 선생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수도권 대학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면은 바로 해결된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새만금 얘기 또 들으시니까 귀찮으십니까? 여러분, 새만금에다가 대학 1, 2학년 과정을 공통으로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1, 2학년만 다니고 그리고 졸업해도 사는데 전혀 불편함 없게 만들고 또 1, 2학년은 뭐 모든 사회 초년생들이 다 가서 2년 정도 그 과정을 이수해야 그래서 거기서 뭐 민주주의도 배우고 노동도 배우고 인권도 배우고 성도 배우고 환경도 배우고 시민이 교양을 갖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2년 동안 그렇게 교양 교육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그 세대가 모두 모여서 새만금의 캠퍼스에서 공부한다면은 어때요? 그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기 나이 또래의 사람들하고 공동체 의식도 키우고 말이죠. 그러면 교육의 격차도 대폭 줄이고 또 서열화도 없애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서울대를 새만금으로 옮기자는 얘기가 아니라 대학 1, 2학년 과정은 교양 과정으로 해가지고 어느 대학이라고 또 어느 대학이라고 할 것도 없이 모든 사회 초년생,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학 1학년, 2학년 그 세대의 사람들을 새만금에 모여서 거기서 공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 그 지식인들, 박사학위는 있는데 어디 들어갈 학교가 없어가지고 시간 강사로 전전하는 분들 다 교원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민 교양을 육성시키고 그렇게 2년 졸업한 다음에 뭐 끝나면은 어느 대학이든 가고 싶은 대학 가게 하고 나는 뭐 이 정도면 됐다 싶으신 분들은 바로 사회에 진출하게 하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교양 과정 같은 거는 이제 뭐 이 새만금에다 맡기고 나머지 대학들은 이제 전공 중심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 어떻습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은 아니 모두 똑같이 교양 과정 1, 2학년 다 배웠잖아요. 아마 교육의 사열화가 상당 부분 아마 해소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하여간 서울대를 지방으로 옮기게 된다면은 의외로 이 고리들이 쉽게 풀린다는 거예요. 쉽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서울대를 지방으로 옮기고 아니 뭐 수도권에 있는 중요한 교육 자원들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게 된다면은 이것만으로도 국토 균형 발전에 어떤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 최만진 교수의 진단이고 주진영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의 생각이고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김용민의 생각도 그러합니다. 네. 하이드님, 인서울 몰빵 입시가 주거비 교육비를 끌어올려서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됩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맥을 제대로 읽으셨네. 자, 전 광주교대 총장인 박남기 한국교육행정학회장, 초저출산 파격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 칼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초저출산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88명인데 서울은 0.69명밖에 되지 않는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출산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합계 출산율이 0.88명이면은 한 두 사람인데 말이죠. 0.88명이면은 인구가 당연히 감소되죠. 근데 서울은 또 게다가 0.69명이에요. 네. 2019년 10월에 인구 자연 증가분이 128명인데 2031년으로 예상됐던 인구 자연 감소가 이미 시작됐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 안에 작년 2019년 출생자 수 그럼 볼까요? 2019년 출생자 수가 출생아 수 기준으로 봤을 때 2016년이 40만이었습니다. 점점 줄어서 2022년쯤에는 30만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작년 아직 결과가 나온 것 같진 않은데 작년 일단 2018년에 32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32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 감이 안 오시죠? 우리 레드헤어님이 태어나던 몇 년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때는 떨어지게 나오는 게 없네. 예. 죄송합니다. 좀 찾아봐야 되는데 생각이 나서 갑자기 있죠. 출생자 수가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생자 수가 중요한데 나오네요. 여러분 70년에 말이죠. 100만 명이었습니다. 100만 명. 75년에 87만 명. 그러니까 100만 명에서 87만 명 그 사이가 되겠네. 그래요. 자, 75년생이 87만 명. 80년생이 77만 명, 85년생이 62만 명, 2000년생이 55만 명, 2005년생이 44만 명, 그리고 이제 2018년이 32만 명 정도. 네, 그래요. 이게 우리 때 태어난 사람들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한 반에 막 50번, 60번 이랬었어요. 네? 레드헤어님은 한 반에 70명, 오전, 오후 반까지 있었고, 예, 연식 나옵니다. 연식 나와요. 예.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70년에 100만 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2022년에 30만을 밑돈다면 3분의 1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3분의 1 이상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학 또한 3분의 1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당장 3분의 1로 줄일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이거 정말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 사회 교육 산업의 근간도 허물어지고 뭐 공교육만입니까? 사교육마저도 무너지는 거고 그뿐 아니죠. 생산자 수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 이제 생산 동력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이 기계가 다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면은 이건 정말 앞날이 떼다 보이질 않아요. 네. 자, 일본은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짜고 있느냐?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80%로 인상을 하고 노동 시간을 감축하고 중학생까지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직장 내 남녀 평등을 추진하고 지역 살리기 이걸 하고 있다는 건데, 야, 이게 다 하나하나 돈 아니겠습니까? 저출산 현상이 경제노동 시스템, 지역 균형 발전, 성평등 등의 다양한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복잡계의 그 한 현상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저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젠더 갈등 문제도 이게 저출산의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이제 무리한 억측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젠더 갈등이 좋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안 하면은 저출산이 심화되는 것은 또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뭐 물론 이제 꼭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 수가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젠더 갈등이 정말 심각합니다. 뭐 주먹 다짐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남녀가 기본적으로 만나질 않는데 이게 무슨 출산율을 제고할 길이 있겠습니까? 설령 혼자 키우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갈등 정도가 아니라 혐오 수준입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행복하게 함께 살 수 있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할 때 정말 행복할 수 있다. 이걸 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 특히 우리 집도 문제입니다. 남편에 대한 이런 혐오를 빨리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1인 시위를 할 수도 없고 말이죠. 네. 그래요. 레데어님. 따님들도 그 남자가 필요 없다고. 하하, 참 큰일 났네 진짜. 공약이 아니라 서로 싸움 붙이는 것들이 문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저기 막말밤은 당시에 이제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밤 9시에는 모든 전기를 다 내려서 모든 전기를 다 내리자. 사랑할 시간을 드리자.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건 막말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막말인가요? 예? 자, 그래요. 인구 수는 적어도 복지만 좋으면 된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100만씩이나 나올 필요 있겠어요? 100만을 감당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아닙니다. 100만은 너무 많고 뭐 한 70만, 한 50만 적어요. 한 70만 이상은 돼야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건데, 인구 감소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함께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애를 안 낳는다고 뭐 비난하거나 그럴 수는 또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를 안 낳는다고 막 뭐라고 비난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회가 예전에는 뭐 대가족이 있어서 뭐 할머니 뭐 혹은 뭐 이모 고모가 뭐 이렇게 또 삼촌 할아버지가 또 대신 양육하고 뭐 또 이렇게 육아의 부담을 일부분 나눠 갖고, 또 남편들이 뭐 먼 직장 나가지 않고 또 이렇게 가사 일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는 아이 키울만 하죠. 뭐 서너 명 키울만 하죠. 그러나 지금처럼
육아를 독박해야 되는 시스템 속에서는 이거는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기 끊어도 잠만 자면 어떡하냐고 여의도 촛불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9시부터 자보세요. 새벽 3시 4시쯤에는 허리가 아파서 어깨가 아파가지고 등짝이 아파가지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뭐 하겠어? 그때 일어나서 뭐 하겠냐고. 할 게 뭐가 있어? 다시 잔다고? 새벽에 하냐고. 그게 이제 본인의 그 개인적인 판단과 선택에 따른 것이지만, 허리를 다친다고? 새벽에는? 그래. 아니, 밤 9시부터 자봐요. 그냥 골아 떨어져서 잔다고 쳐봐요. 9시면은 술도 안 먹고 들어올 때 아니야. 6시간 잔다고 쳐봐요. 7시간도 못 자요, 요즘에. 힘들어서. 자,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회 간다고? 새벽 기도회도 가야지. 새벽 기도회 갔다 와도 5시 반인데, 5시 반에 어디 뭐 밥 먹고 회사 나갑니까? 뭐해, 그 시간에? 콘돔의 불법화도 있군요. 그것만 말고, 이 뭔가 정말 초저출산 시대에 파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서울대를 강남으로 옮겼더니 이게 진짜 뭐 강남이 갑자기 번성해졌단 말이죠. 서울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텐데 따라와라 이 차원이 아니라 아예 집을 지어주겠다. 이런 곳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거는 이제 작년 12월이었나 11월이었나 하여간 조선일보가 보도했던 겁니다. 전남 화순군 북면 아산초등학교 전교생이 26명에 불과합니다. 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전형적인 시골 학교인데 97년 전통을 자랑하는 이 학교 최근에 무료 관사 지급 카드를 꺼냈습니다. 도시 전학생 1명이라도 끌어들여서 통폐합 위기를 극복하려는 자구책이었는데 전학 오는 가정에 무료로 집을 주어서 주택 구입난을 덜어주겠다. 이런 파격적인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광주광역시 등에서 전학상담 전화가 빗발쳤다고 하는데 오래된 관사를 허물고 20평짜리 방 2개를 갖춘 단독 주택을 지난달부터 짓고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와 교육청 그런데 말이죠.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학생들한테 또 이 학부모들한테 혜택을 베푸는 것이 뭐 말하자면 선거 때 부당한 뇌물을 준다 뭐 이렇게 또 인식을 했던 모양이죠. 여러분 이 기사는 옛날 기사고요. 12월 22일 나온 기사를 보니까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나왔어요. 이건 옛날 기사예요.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이 지방학교들 특히 전남 화수는 광주하고 가깝긴 합니다만은 서울 사는 사람들이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박혜진님 요 동네 아시는구나. 화순군 북면. 예.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예 그 자녀들 초등학생 뭐 저학년은 뭐 어렵고 한 5, 6학년은 새만금처럼 그 시골이나 이런 데서 한 2년 살게 하면 어떨까요? 거기서 농사도 짓게 하고 공동체 생활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어울려 사는 거죠. 한 동네 사는 애들이 통째로 이런 지역 같은데 이제 도시 아닌 농촌 시골에다가 이제 학교를 잘 지어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자연과 벗하고 친구들하고 집에 돌아가서 뭐 학원 다니기 바쁜 게 아니라 늦은 오후에도 또 선생님과 함께 밤에는 또 별 보면서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전인 교육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한 5, 6학년쯤 해서 무슨 새만금만 가자는 게 아니라 뭐 홍천도 좋고 저기 정선도 좋고 청송도 좋고 저기 어딥니까? 김천도 좋고 산청도 좋고 저쪽에 영광도 좋고 무주진안도 좋고 그리고 예산도 좋고 저 음성도 좋고 어떻습니까? 사고 친다고? 에이 무슨 그런 말씀? 이 선생님이 잘 지키시면 되지 뭐. 선생님도 사생활이 있어야죠. 선생님을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지. 2학년만 초등학교 5, 6학년만 그냥 계속 이렇게 서로 사회 경험을 쌓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요. 요즘 사회성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그 친구들의 잘못입니까? 아니죠. 그냥 개인의 성공만을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막 그냥 학원에 불려다니고 친구들하고 소통이란 경험을 해보질 못한 거예요. 저 그래서 차라리 그냥 초중학교 때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도 그래도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중고등학교 때 탈선했던 애들이 뭐 대학 뭐 혹은 성년이 돼서도 그 친구들하고 어울립니까? 물론 사고 치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절대 안 되겠죠. 뭐 나쁜 친구들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뭐 하여튼 시시껄렁한 친구들, 동네 형들하고 또 동네 친구들하고 어울려 사는 이런 모습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이런 행동을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냥 사회 진출하는 친구들 중에 그래 공부에만 몰입해가지고 여러분 공부에만 몰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검찰청에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이 권력자 아니면 범죄자야. 20살 때부터 그냥 영감률 소리 듣고 그런 새끼들이 어디 뭐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희노애락을 단 한 번도 경험 못 해보고 자 어떻게든 좀 인간화 교육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면서 훌륭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교육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저 집값 교육 이야기까지 엮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이었습니다.